고려대학교의 교수로 재직 중인 강성학입니다. 오늘은 냉전 종식 이후의 세계, 21세기의 세계의 국제 관계 또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계에 관해서 매우 주목할 만한 저서를 내므로 해서 많은 사람들의 인구에 회자했고 또 많은 논의가 되었었던 프란시스 후쿠야마의 역사의 종말과 마지막 인간이라고 하는 책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역사에는 항상 전환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최근에 얼마 전에 새천년을 맞이한다고 해서 매우 요란한 행사를 사실상 했습니다. 그런데 역사가들은 역사의 전환점을 대체로 잡을 때에 그런 어떤 연도를 중심으로 해서 잡는 경우는 사실상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새천년의 그 여러 가지 요란했던 행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본다면 새천년이라는 뜻도 있지만 소위 Y2K를 통해서 뭔가 거대한 사건이나 불행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염려 때문에 오히려 더 요란한 그런 행사를 벌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가들이 대체로 전환점을 정할 때에는 그러한 단순한 숫자 때문에 정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의식에 또는 인간의 삶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대체로 출발점으로 해서 그런 새로운 전환의 세기를 사실상 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로 우리가 본다면 역사에서 거대한 혁명이라든가 또는 전쟁이라든가 또는 전쟁의 종결이라든가 하는 것들을 대체로 새로운 역사적인 전환점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냉전이 종식됐을 때 냉전 이후의 세계에 관해서 늘 말해왔습니다. 1999년 말 얼마 전과 2000년에 접어든 오늘의 별다른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냉전이 계속되던 시기와 냉전이 종식되는 이후에는 사실상 엄청난 차이를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가들은 틀림없이 냉전의 종식이라고 하는 것을 새로운 전환점으로 살 것이며 이미 냉전이 종식된 1989년부터 우리는 21세기의 삶을 사실상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의 전환점을 말할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냉전 종식 이후의 세계 또는 탈냉전의 시대 포스트 콜드워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는 것인데 이처럼 역사의 전환점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 새로운 세상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에 관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는 것이고 그 충격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깨달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순간을 임마누엘 칸트는 에드먼드 버크의 용어를 빌려서 경이로운 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건이 터지거나 또는 종결되는 그 순간을 딱 봤을 때 사람은 그 순간에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새로운 자기가 과거에 몰랐던 새로운 세계가 전개되는 것이죠. 아마 이것을 동양에서는 불교 같은 데에서는 득도의 순간이다 이렇게 아마 말할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뭔가 새로운 세계가 사실상 전개되는 것입니다. 1806년 헤겔에게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프로시아의 신민이었던 헤겔은 자기 조국 프로시아의 군주 국가의 군대가 프랑스 혁명의 아들로 자처하는 나폴레온, 하얀 백마를 탄 나폴레온 군대에 의해서 무참하게 짓밟히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것을 목격하는 순간 헤겔은 역사가 끝났구나 해서 그는 역사의 종말을 선언했던 것입니다. 1989년 냉전이 종식됐습니다. 냉전이 종식되는 바로 그 순간 20세기의 헤겔주의자였던 프란시스 후쿠야마는 이것이 정말로 역사의 종말이다 라고 그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역사의 종말이라는 그 용어 자체는 그 이후의 세계가 그 이전의 세계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하나의 획을 긋는 시점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이후의 세계가 사실상 눈앞에 전개되는 것입니다. 프란시스 후쿠야마는 자기 스스로 어느 순간에 그런 깨달음을 가졌느냐라는 것에 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실상 냉전이 종식되어 가고 있었던 1988년 말에 당시에 소련의 대통령이었던 고르바초프의 연설문을 읽었습니다. 그 연설문을 읽는 과정 속에서 고르바초프는 사회주의의 본질은 경쟁이다 라고 하는 문구가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프란시스 후쿠야마는 바로 그 구절을 보고서 이 말이 사실이라면 역사는 끝난 것이다 이렇게 단정을 했고, 그때부터 하나의 논문의 작업을 착수해가지고 1989년 프랑스 혁명의 200주년이 되는 그 해에 역사의 종말이다 라고 하는 논문을 발표했으며, 이 논문이 센세이션을 일으키게 되자 그것을 확대해서 역사의 종말과 마지막 인간이라고 하는 저서를 냈던 것입니다. 그가 말할 때 이 역사의 종말 이후의 세계는 어떤 세계일까? 사실상 그는 이 역사 종말 이후의 세계에 관해서 말하기 위해서 역사의 종말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었던 것입니다. 역사의 종말 이후의 세계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모든 인간들이 물질적인 욕구를 만족시켜가면서 그 물질적인 욕구는 전 세계의 시장이 하나의 공동시장화가 되는 것이고, 또 전 세계가 자유민주주의 정치 체제 속에 살아가는 그런 세계, 따라서 평화롭고 모든 사람이 물질적인 욕구에 소비자 욕구가 만족되는 소비자가 왕이 되는 그러한 세계, 따라서 역사적인 투쟁이 이제는 끝나버림으로 해서 앞으로의 세계는 역사적인 투쟁은 사라지고 오로지 이런저런한 사건들로만 가득 찬 세계, 그렇기 때문에 매우 어쩌면 권태로운 삶의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바로 그런 세계에 우리가 접어들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한 개념이었던 것입니다. 그에 의하면 냉전의 종식과 더불어서 사실상 과거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고대해 왔었던 영구 평화가, 영원한 평화가 이룩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프란시스 후쿠야마의 주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프란시스 후쿠야마는 어떻게 해서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하게 된 것일까? 그것은 역사를 보는 그의 시각이 해결주의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역사는 발전한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19세기에 와서야 사실상 이루어진 개념입니다. 그 전에는 역사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 사인 코사인의 그림을 그린 것과 마찬가지로 역사는 늘 반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고, 이런 강의 시간을 빌어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투키디데스가 바로 그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양의 역사관은 역사는 반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헤겔은 역사는 발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으며, 물론 헤겔의 영향을 받은 칼 막스도 역사는 발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기본적인 전제를 수용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꾸불꾸불 발전하는 것이 아니고 역사는 직선처럼 발전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역사가 직선처럼 발전한다고 한다면 그 발전에는 반드시 목적지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역사의 발전이 목적지에 도달했다면, 그렇다면 역사는 끝나버린 것이다 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가 발전한다고 하는 이런 19세기의 주도적인 역사관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프란시스 후쿠야마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역사가 발전하는 것이다, 역사라는 것이 인간의 자유의 확대를 위해서 도도히 흘러가는 역사의 물결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들어보았던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해결주의자일 것이고, 그런 사람에게는 역사의 종말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역사가 이처럼 직선적으로 발전한다라고 하는 개념을 헤겔로부터 받아들였기 때문에 프란시스 후쿠야마는 역사의 발전이라는 역사의 종말이라는 개념을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역사 발전의 원동력, 역사가 그렇게 꾸준히 직설처럼 발전해 가서 어느 단계에 가서 멎을 수 있는 그런 역사 발전의 원동력은 무엇인가? 프란시스 후쿠야마는 역사 발전의 원동력을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첫째는 역사에서 이 근본적인 방향성, 어떤 진보적인 성격을 부여하는 것은 바로 자연과학입니다. 자연과학의 이 발전, 이것은 역사를 직선적으로 발전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자연과학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 진리라고 하는 것은
축적되는 것입니다. 누진적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기력이 발전하고 전기가 발전하고 오늘날의 컴퓨터 칩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과학적인 어떤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한번 발견이 되면은 후퇴할 수가 없습니다. 원인 무효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과학적인 지식은 계속해서 축적되는 것이고 이 과학적인 지식은 결국은 우리 인간이 필요로 하는 생산에 사실상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학적인 발전이 바로 생산, 즉 경제적 활동에 또는 경제적으로 우리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 한계선을 점점 넓혀가는 성격. 이것이 바로 역사가 직선적으로 발전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개념인 것입니다. 그런데 과학기술에 입각해서 생산이 이루어지는 이것들이 교환되고 이것들을 통해서 인간들이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은 바로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이야말로 과학기술의 발전에 입각한 역사가 역사가 직선적으로 발전한다고 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사로 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역사 발전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는가? 이 원동력은 사실상 헤겔이 강조했었던 정신적인 것입니다. 경제라고 하는 것, 이것이 물질적인 것이라면 이것은 정신적인 것으로서 보다 더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원초적으로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원초적인 욕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욕구가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바로 욕망인 것입니다. 따라서 헤겔은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이 자기 자신을 인정받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죽을 때까지 싸울 때 역사는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아마 첫 번째 이 두 인간을 우리는 마지막 인간에 견주어서 표현한다면 아마 첫 번째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물질적인 안정을 갈구하면서도 동시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이 욕구, 이 강렬한 욕구를 위해서 투쟁하는 존재다. 이것이 바로 인간에 관한 헤겔의 견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인간은 타인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 욕구는 국가로 본다면 국가는 바로 다른 국가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투쟁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전쟁이기 때문에 헤겔은 전쟁이 역사의 발전에 기여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전쟁은 신의 행진이라고 그는 생각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욕구,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이 욕구가 일방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간에 인정되는 바로 그 세계, 그런 정치 제도가 바로 자유민주주의 정치 제도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프랑스 혁명에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자유평등이라고 하는 이것이 상호 인정이라고 하는 서로가 인정해 준다고 하는 이 자유민주주의의 자유평등의 원칙 속에서 사실상 실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궁극적인 역사적으로 최종적인 정치 체제라고 그런 생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냉전 종식 이후에 우리의 세계를 들여다본다면 바로 인간이 세계 공동시장화를 통해서 경제적인 욕구를 만족시킵니다. 또한 동시에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보편적인 정치체제, 가장 정당한 정치체제로 사실상 인정됨으로 해서 인간의 심리적인, 정신적인 원초적 욕구가 만족되는 그런 세계에 도달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역사는 그 절정에 달았다. 그래서 역사는 끝나버린 것이다. 이렇게 말함으로 해서 그는 역사 철학적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이 후쿠야마의 이런 주장이 옳든 그러든 간에 냉전 종식 이후에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냉전이 종식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냉전 종식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역사적으로 이 의미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냉전 종식 이후의 세계에 관해서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때 프란시스 후쿠야마가 역사의 종말을 선언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계는 이런 세계다라고 하나의 비전을 제시해버렸기 때문에 그는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국제정치학에서는 사실상 이런 역사 철학을 사실상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역사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예측이 불가능한 것인데, 역사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가 일정한 계획에 따라서 발전한다. 즉 역사라는 것은 어떤 계획을, 플랜을 가지고 있다라는 전제를 하기 때문에 국제정치학에서는 사실상 배제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냉전 종식, 바로 그 시기와 함께 프란시스 후쿠야마가 역사의 종말을 선언하면서 역사 철학적인 전망을 제시하다 보니까 사실은 국제정치학에서도 제시하지 못했던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미래에 대한 전망을 해줌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의 토의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의 종말이라는 개념은 아까 제가 헤겔이 1806년에 선언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헤겔의 이 개념을 다시 한번 두 번째로 활용했던 사람이 바로 꼬제프라고 하는 철학자였습니다. 꼬제프는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좌우익의 지성인의 스승이었습니다. 즉 그는 레이몽 아론과 사르트르의 스승이었던 것입니다. 꼬제프는 1860년대에 미국의 세계와 서유럽의 세계를 보고서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인간들이 물질적인 욕구에 만족하는 것을 보고서 역사는 끝나버렸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의미 있는 역사의 투쟁이 끝나버렸는데 더 이상 철학을 해서 무엇을 하느냐. 그래가지고 대학 교수직을 버리고 그는 유럽 공동체 관리를 사실상 했던 것입니다. 더 이상의 철학적인 논의는 의미가 없다고 그렇게 간주해버렸던 것입니다. 따라서 프란시스 후쿠야마는 이 역사의 종말을 세 번째로 우리의 20세기의 말 그리고 21세기에 적용한 인물입니다. 그는 헤겔주의자였고, 다시 말해서 헤겔의 기본적인 입장에 서 있습니다만 그는 알렉산더 꼬제프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 대해서 20세기의 역사의 종말을 선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역사의 이 종말을 가져 도달하는 데 있어서는 물론 자유민주주의가 순탄하게 이 역사의 종말에 도달한 것은 아닙니다. 후쿠야마의 말 같으면 자유민주주의는 엄청난 도전에 직면했었고 거기에 승리한 유일한 바로 정치 제도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다시피 자유민주주의 제도는 파시즘의 엄청난 도전을 받았습니다. 파시즘과 피비린내나는 전쟁을 통해서, 투쟁을 통해서 승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공산주의 체제의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 체제와의 50년간의 냉전을 통해서 치열한 투쟁을 통해서 승리한 것입니다. 따라서 프란시스 후쿠야마가 봤을 때는 이제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도전할 가치 있는 그런 이념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철학 체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종말에 도달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프란시스 후쿠야마가 앞으로 갈등이라든가 소규모의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다는 것까지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역사의 발전을 가져올 만한 그러한 투쟁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아직도 대학의 캠퍼스에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디엔가 또 파시스트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역사가 발전하는데 또는 역사가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 지구상에는 중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시장경제를 수용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일당 독재 체제가 바람직한 정치 제도라고 다른 세계에서 모방하는 국가는 없습니다. 따라서 중국도 결국은 원칙적으로 이런 자유시장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로 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매우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슬람의 도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슬람의 그 종교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 세력을 확장하지 못하고 있다. 그 자체 유지하기에 바쁜 그런 하나의 정치적인 또는 종교적인 이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도전하는 세력이 없고, 역사는 이 세계 시장의 공동화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통해서 나아간다는 근본적인
그런 원칙적인 합의를 이미 전 세계가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 프란시스 후쿠야마의 생각인 것입니다. 근대 자유민주주의는 따라서 보편적인 인간의 권리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서로가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욕구를 충족시킴으로 해서 더 이상 어떤 의미에서는 정신적인 욕구가 없는 그런 인간들, 물질적인 욕구에 만족하면서 그러면서 소비자적인 욕구를 만족시키면서 더 이상의 역사적인 의미 있는 투쟁을 이제 할 필요가 없는 포기해버린 인간, 이런 인간을 저는 마지막 인간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이 마지막 인간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사실상 니체의 개념입니다. 따라서 철학적으로 본다면 헤겔과 니체는 사실상 융합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니체가 역사를 볼 때는 역사라는 것은 직선적으로 발전하는 것도 아니고 또 반복되는 것도 아닙니다. 역사라는 것은 열정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창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역사에는 방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두 개가 대립되는 두 개의 철학을 하나로 묶어서 21세기에 대한 전망을 내린 것, 이것이 바로 후쿠야마의 매우 독특한 입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후쿠야마가 봤을 때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는 역사의 최종적인 가장 바람직한 정치체제인 것이다. 그리고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바로 평화를 사실상 가져오는 정치제도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냉전 종식 이후에 우리는 민주주의와 평화, 즉 민주평화론이 득세하게 되는 것, 이것은 바로 프란시스 후쿠야마와 동일한 그런 입장 위에 서 있는 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민주주의와 평화를 연결시키는 이런 기본적인 사고방식은 바로 칸트의 사고방식이었으며 우드로 윌슨의 사고방식이었다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확대해 나간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평화의 지대가 점점 넓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경제 발전이다. 경제 발전을 통해서만 사실상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 발전은 또 어떻게 해야 가져올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자유시장 경제체제, 자본주의 체제를 수용할 때에만 경제 발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프란시스 후쿠야마는 지금 드린 말씀을 순서를 바꿔서 얘기한다면 경제정책이 자유주의화해야 됩니다. 그럴 때 급속한 경제 발전이 가능한 것이고, 급속한 경제 발전은 민주정치 제도의 확산을 가져오게 될 것이고, 이 민주정치 제도의 확산을 통해서 세계의 주요 국가들이 다 민주정치 제도가 된다면 세계 평화가 사실상 이룩될 것이고, 그 기본적인 원칙이 사실상 모든 국가들이 도전하지 않고 동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세계는 평화스러운 세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전 세계가 공동시장화가 돼서 그 공동시장에서 인간들은 자기들의 다양한 물질적인 욕구를 만족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이런 전 세계적으로 동질적인 체제 속에서 자유와 평등을 향유하는 이런 체제, 이런 체제가 바로 역사가 끝나버린 이후의 세계, 어쩌면 역사의 부록에 속하는 세계가 될 것이다 라고 그는 내다보았던 것입니다. 자, 이런 세계를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다면 프란시스 후쿠야마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의 원인을 어디에 두고 있기에 이와 같은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일까? 아까 잠깐 말씀드린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질적인 욕구 가운데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욕구를 표현하기 위해서 프란시스 후쿠야마는 플라톤의 티모스라고 하는 개념을 사실상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티모스는 사악이라든가 또는 활력이라든가 용기라든가 이런 말로 사실상 표현됩니다만, 플라톤은 바로 인간의 이 티모스라고 하는 개념, 이 열정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을 움직이는 매우 중요한 개념 가운데 하나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이것은 플라톤식으로 말하면 티모스가 되는 것이고, 이 티모스가 후쿠야마의 용어를 빌어서 표현한다면 헤겔의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인 것입니다.
따라서 원래 이 티모스, 인정받고자 하는 이 욕구는 매우 투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 체제 속에 살면서 물질적인 욕구에 만족하다 보니까 이 바로 티모스가, 즉 인정받고자 하는 이 강렬한 원초적인 욕구, 이것이 법적으로 상호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그 투쟁의 필요성이 사실상 상실됨으로 해서 무장 해제되어 버린다 하는 것이 그의 입장입니다. 즉 다른 말로 말씀드려서 인간의 원초적인 이런 티모스, 이 욕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이룩되고 세계 공동시장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 소비자적인 욕구를 만족시킨다면 더 이상 투쟁적인 성격을 상실해 버리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세계 공동시장화는 결국은 영구평화, 항구적인 평화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이다. 바로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러한 세계 속에서 국가는 사실상 무기력한 국가가 되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국가적인 삶이라고 하는 건 이제 더 이상 영웅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세계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역사적으로 영웅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끝난 이후의 세계에서는 그런 대단한 정치적인 지도자라든가 또는 전쟁의 영웅이 더 이상 태어날 수 없는 그런 세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가 끝나버린 이후에 이 마지막 인간들로 가득 찬 이 마지막 인간은 니체를 허무주의자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됐습니다. 이 허무주의자들로 가득 차 있는 이런 세계 속에서 인간들은 무엇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인가 하는 것에 관해서 후쿠야마는 영웅 대신에 인간들은 팝스타나 텔레비전의 스타에 열광하면서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그는 내다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역사 종말 이후의 세계는 자유민주주의의 세계이고, 자유민주주의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욕구를 자유롭게 만족시킬 수 있는 세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쿠야마보다도 앞서서 꼬제프는 칼 막스가 꿈꾸던 세계, 레닌이 말하는 그런 꿈꾸던 세계는 이미 이 지구상에서 이루어졌다. 사실상 그것이 어느 곳이냐, 그것이 곧 미국이라고 그는 주장했던 것입니다. 미국인들의 생활의 삶, 이것이 바로 사실상 칼 막스나 레닌이 꿈꾸던 인간이 가장 자유롭고 평등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세계인 것이다. 따라서 역사 종말 이후의 세계는 전 세계가 미국화될 것이다. 그리고 미국화되는 삶, 그것이 바로 마지막 인간들의 삶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모든 욕구를 매우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정당하게 권리로서 인정을 요구하고 그것을 즐기는 세계입니다. 따라서 전 세계가 만약에 프란시스 후쿠야마가 말하는 것 같은 그런 세계에 우리가 살게 된다면 인간들의 모습들은 어떤 모습을 갖게 될 것인가. 그것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팝 뮤직이라든가 또는 텔레비전 스타에 열광하는 뭐 오빠 부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판치는 그런 세계를 이미 프란시스 후쿠야마는 역사의 발전의 단계로 봤을 때 그것은 사실상 필연적인 현상이라고 보았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사실상 강화됨으로 해서 가정이 파괴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마치 섹스를 스포츠처럼 즐기는 세계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 종말 이후에 소위 허무주의자들의 마지막 인간들로 가득 찬 그런 세계를 우리가 사실상 내다본다면 그 세계는 정말로 바람직한 세계인 것인가, 우리가 지향해야 할 세계의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프란시스 후쿠야마는 당신이 그것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것을 지향하든 지향하지 않든 간에 역사라고 하는 것은 진보하는 것이고, 따라서 일정한 방향으로 진행하는 이 필연적인 법칙에 의해서 도달되는 역사의 종말의 세계에 있어서는 그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 종말 이후에 이 세계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만족하지 않을는지는 모른다. 그러나 의미 있는 투쟁을 이미 상실해버린 그런 나약한 그런 모든 인간들이 사실상 부르주아의 삶을 즐기는, 뿌띠 부르주아가 살아가는 그런 세계 이상을 우리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이 사라지고 평화가 이룩된 그런 세계다라고 한다면은 프란시스 후쿠야마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오랫동안 기대했던 그런 세계에 대한 전망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가 끝나버린 이후에 인간들의 개개인의 삶의 양식을 들여다봤을 때 또는 살아가는 방법을 봤을 때 그것이 정말로 인간으로서 가장 바람직스러운 삶의 양식을 사는 것인가에 관해서는 사실상 우리는 쉽게 동의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선 프란시스 후쿠야마가 얘기할 때 인간이 과연 상호의 인정만 가지고 만족할 수 있는 것인가? 저는 프란시스 후쿠야마가 해겔은 열심히 읽었지만 아마 아리스토텔레스를 놓친 것 같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불평등한 자는 평등을 원하고 평등한 자는 불평등을 원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자기 자신이 조금 정당한 대접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평등한 대접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다 같이 평등한 대접을 해주면 그 가운데는 불만 있는 자가 생기는 것입니다. 나는 남보다도 보다 나은 대접을 받아야 그것이 정의로운 정당한 대접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것들은 우리 주변에서 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우연히 만나거나 대할 때 매우 사무적으로 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매우 자연스러우면서도 상대방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이나 존경을 표하지 않고 사무적으로 대하면 그런 사람들은 인간은 평등한 것이니까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매우 불쾌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자기에게 특별한 대접, 평등보다도 보다 더 나은 대접을 인간들은 사실은 기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평등한 자는 평등한 대접을 원하고 평등한 자는 불평등한 대접을 원하는 건데 자유민주주의 세계에서 모든 인간들이 소위 상호의 인정만 가지고서 만족할 것인가? 아마 많은 사람들은 그런 세계에 대해서 만족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후쿠야마의 그런 기본적인 생각이 그의 역사관을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간에 자유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세계 공동시장화를 통해서 경제적인 욕구를 만족시키면서 살아가는 그 세계가 앞으로의 세계다라고 볼 때에 과연 그 세계가 전 세계적인 해겔이나 후쿠야가 말하는 전 세계적인 현상일 것인가? 미국이나 서유럽이나 또는 일본이나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의 즉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이루고 또 높은 경제적인 수준을 즐기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다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나라를 제외한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의 많은 나라에서는 지금도 사실상 역사적인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뭔가 의미 있는 역사적인 투쟁을 사실상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역사가 직선적으로 발전하는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가 반복하는 그런 세계 속의 투쟁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동아시아의 관점에 있어도 과연 평화가 이룩되어 버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프란시스 후쿠야마가 말하는 그런 세계 속에 우리가 과연 진입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많은 정치학자들은 21세기의 동아시아는 오히려 과거의 18세기나 19세기의 유럽과 유사한 형태의 힘의 균형을 추구하는 그러한 세계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 지역에서 잘못하면은 과거의 18세기, 19세기와 같은 그러한 또 다른 전쟁의 비극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해겔의 입장에 서서 후쿠야마는 전 세계 인류의 역사에 관해서 말했습니다만 그것이 전 세계에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 또는 적용시킬 수 있다 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는 사실상 유보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국내적으로 팝스타에 미치고 텔레비전 스타에 미치고 물질적인 욕구에만 만족하고 섹스를 즐기고 그러면서 사는 사람들이 도대체 몇 년이나 몇십 년이나 그런 삶에 관해서 만족할 것인가? 새로운 세대는 새로운 욕구를 요구하지 않을 것인가?
새로운 욕구의 충족을 요구하지 않을 것인가. 우리는 그런 문제를 사실상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프란시스 후쿠야마가 예상한 전망, 다시 말해서 미래의 국가 간의 평화가 이룩되는 그런 세계라 할지라도 어쩌면은 국제적인 전쟁이 어렵다면 인간의 이 본질적인 욕구는 국내적으로 표출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정치는 더욱더 요란스럽고 오히려 투쟁이 더욱더 강화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혁명적인 그런 분위기가 더 진작될 가능성은 없는 것인가. 아마 그런 세계라면 우리는 결코 그 세계가 과거의 역사에 비해서 전혀 다른 세계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역사를 바라볼 때에, 역사의 전환점에서 역사를 바라볼 때 새로운 면을 특별하게 강조하는 그러한 전망이 있을 수가 있고, 과거에 계속되어서 이어온 지속적인 면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런 프란시스 후쿠야마는 냉전의 종식 이후에 새로운 부분, 역사의 새로운 현상에 관해서 중점적으로 우리에게 전망해 준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히려 이런 새로운 것보다는 우리가 역사에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었던 현상,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하는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헨리 키신저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